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개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면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모든 걸 시인하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일단 부인한다 손쳐도 결국 모든 게 드러나 감옥에 가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각종 파렴치 범죄를 부인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설계를 했다면서도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인 이 대장동 게이트를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포장을 하며 자신의 취직이라고 내세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이 발목을 잡았죠. 그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낙선한 뒤에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되어서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거기에다 국회의원까지 되어 공식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마침내 자신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조차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담당 판사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재명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운명도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민주당을 친명일색의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당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드러내놓고 한 비명 행사 공천은 역사에 기록될 가장 추악한 정치 현장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재명은 그 전쟁에서 이겨 지금 175석을 거느린 절대 다수 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한동훈의 말을 빌리자면 어찌 이런 초현실적인 풍경이 그려질 수 있습니까? 사태가 이처럼 된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7개의 범죄, 10개의 혐의는 대개 중범죄들입니다. 그리고도 아직 수사 중인 범죄들은 많습니다. 분당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사건은 아직 수사가 궤도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켰더군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아주 초한 사건입니다. 역겨운 사건이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김만배와 권순일 간의 거래로 끝났겠습니까? 과연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어쨌든 이재명은 이 상태로 다음 대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지금 총력전을 펴는 중입니다. 대통령만 되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가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멱살을 잡아야지 멱살을 잡히지는 않겠다 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이재명에게는 민주주의니 견제와 균형이니 그리고 여야 협친이 하는 말은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신 이재명을 구하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뒤이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조국 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 특검 법안들은 단지 복수 목적도 아니고 정의 구현의 목적도 아닙니다. 오로지 목적은 이재명 방탄이 목적입니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는 상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특검을 또 발의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두고 명식의 고검장 출신들이 특검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화영 선고는 이재명에게는 문자가 돌아 청천벽력 같은 뉴스였습니다. 그날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죠. 징역 9년 6월 이화영은 대북송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좌파 신문들은 일부 유죄다 이렇게 제목으로 뽑았지만 사실상 전부 유죄와 다름이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상방울 김승태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를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유창훈에 의해 기각된 뒤 진척이 없던 이재명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아마 오늘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추가 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이 7일 상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가 된 이화영에게 선고를 정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이 또 3억 2,595만 원. 이건 뇌물 액수죠. 그래서 추징을 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3억 2,595만 원. 그리고 이 판결은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사건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화영이 상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했는지였습니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승태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이른바 상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상방울이 대북송금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상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왜 200만 달러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재판부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상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각 164만 달러와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치기 방법으로 나간 나머지 금액은 휴대 수출 행위로 볼 수가 없어서 무죄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둘이 공모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에게는 이재명과 이화영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앞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상방울 대북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이재명이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화영이 이 일을 독자적으로 꾸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상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대북 사업을 통해 차기 대선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화영이 지속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물론 이재명의 방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을 한 배경에 이재명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사가 모르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후에 대북 제재로 약속을 한 비용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이화영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김승태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을 했고 김승태는 이를 승낙했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이화영의 전화로 김승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등 관련 상황을 전부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유창훈 판사의 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 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재명이 모두 부인을 하니 말입니다. 어떻든 법원은 대북송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유상범은 10일 비대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 또 법조인이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별도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다. 이재명은 그 외에도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그렇습니다. 사건은 7개, 그리고 혐의는 10개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의 특검 발의까지 유상범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검사 탄핵, 수사검사 좌표 찍기, 그리고 검찰청 연좌 시위, 출판 의혹 제기 등 방해 행위는 물론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이화영 특검법을 발의하며 재판부 수사팀을 정치적 외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인 행태로 심각한 수사방해다. 그런데 이 수사방해라고 직격탄을 쏜 사람 중에는 지금 보수층에서 모두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있습니다. 이원석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건 민주당의 심각한 수사방해다. 윤상현도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화영이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에게 17차례나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안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윤상현은 이재명은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을 하겠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안 해도 기소할 여건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사 김현철은 5월 21일 이화영 보석을 위한 신문기일에서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느닷없이 헌법 84조 논쟁이 한창입니다. 헌법 84조 다들 알고 계시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글쎄 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될까요?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이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바로 지금 해석의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재명이 지금 한창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도 질질 끄니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재명이 만약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재판은 모두 중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요. 법조인 90%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케이스는 상상조차 다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 당선된다는 것은 난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통설은 이재명이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됐다 해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대통령직을 잃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동훈과 가까운 판사 출신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의견과 이런 통설과 아주 반대되는 의견인 좌파 헌법학 교수도 있습니다. 한모 교수라는 분인데요. 저도 그분의 헌법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헌법에서 지금 의도를 하고 있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형사범 소추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과거부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판은 중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화영 유죄 판결에서 법원이 이화영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사실로 인정을 하자 이 검찰은 이재명을 곧 기소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일 겁니다.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상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북에 대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백인동 성남 FC 사건에다가 위정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주에만 이재명의 재판을 3건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에게 이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안길 것입니다.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받아야 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역시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형인 제3자 뇌물 사건입니다. 그런데 헌법 84조가 지금 도마에 오른 것은 이런 이재명의 재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질질 끌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전부 1심 진행 중이라 2027년 5월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부터 재판을 끄는 것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안 자체가 아주 간단한 데다가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리도록 법이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는 6개월이 아니라 2년 가까이 지금 심리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얼마나 더 이런 생쇼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쇼입니다. 권순일이 재판 거래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에 관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검찰 수사는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의 명예가 정의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문은 법원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끄는 걸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든 그래서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의 사법 방해는 거세질 것입니다. 이제 죽자 사자 덤벼들겠죠.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가장 시원한 한 방을 날린 사람은 지난번 끝내 이 동작을에 공천을 주지 않아서 온유월에 찬소리가 내리게 할 만큼 한을 품었던 이수진 전 의원입니다. 이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분이죠. 이수진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백인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법조인이라면 다들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시 이수진이 말입니다. 특히 옆 재판부가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을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 로비스트 김인섭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러고 보니 이번 이화영 사건은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백인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에서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섭이 로비한 정신상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멀쩡합니다. 이재명은 김인섭의 로비 사실을 몰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인섭이야말로 이재명에게 가장 큰 공문을 세운 사람이다. 이재명의 가장 큰 뒷배였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윤희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수진이 언급대로라면 논리구조가 비슷한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사들 끝에는 사실 많은 댓글이 따라붙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도관에 들어간 쥐와 똑같은 상황이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쌓이고 쌓여 제 목을 죄어오고 있다. 글쎄,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은 10일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윤석열 석유 게이트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석유 게이트.
이 게이트라고 하면 뭘 해먹거나 배임죄를 컵질한 걸 저지르거나 이래야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석유 게이트 물론 구멍을 하나 뚫는 데마다 1,000억씩 드니까 5개만 뚫는다 해도 5천억이 됩니다. 그 5천억의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인데 그게 과연 지금 게이트라고 분류해야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어차피 심해 석유가스는 부종 가능성이 불과 20%. 이러니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4배는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일까요? 민주당은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만약 석유가 140억 배럴이 아니라도 한 50억 배럴 정도라도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쪽은 지금 정권이 명운을 걸었으니 그를 비판하는 야당도 뭐 게이트니 하면서 비판하는 야당도 이왕이면 정치적 진퇴의 명운을 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민주당 정청래의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조해 쏘아올린 산유국의 꿈이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액터지오사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정집이 사무실이라고 하는 회사를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든 정청래는 액터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기자회견 후에 관련 주식들의 폭락을 거론했습니다.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모두 다 10% 넘는 폭락을 보여줬죠. 예컨대 상한가를 갔던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12.59%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이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놓아둔 겁니까?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사퇴, 이재명 방탄 사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 중입니다. 문제가 된 운영위는 박찬대, 법사위는 정청래, 그리고 과방위는 최민희가 위원장 후보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가지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죠. 그리고 특검 정국을 몰아붙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국회는 이재명의 천국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